자, 그렇게 보면 이제 경제를 고도화하면서 버텨낸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기 동안. 이 타락 글로벌리즘 시기에. 이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문가층이 두껍게 깔렸죠. 그리고 민도가 성숙하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주머니 간첩 이선실 아주머니, 예, 북으로 넘어가서 고위직했다가 얼마 전에 숙청당했다는 얘기 있죠. 이선실 아주머니 이후 진행되어 온 그 인지전쟁, 이게 이선실 아주머니 때부터 굉장히 세졌거든요. 1980년대 말. 그걸 뒤집지는 못했지만, 제가 뭐 굉장히 불만은 많지만, 이명박, 이 사람은 정동영이 후보가 되는 바람에 쉽게 이긴 사람이죠. 또 박근혜 9년 동안 근근히 막았죠. 그리고 역량이 축적이 된 거예요. 이 역량이 탄핵 반대 시위로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탄핵 반대 시위에 깊게 관계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왔지만 저보고 박근혜 지지자였냐? 별로 아니에요. 제 심리를 얘기하면 딱 이겁니다. 나 박근혜 안 좋아했어. 하지만 탄핵 과정은 폭도 정치야.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하면 폭도가 될 뿐이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폭도공화국이 돼 있는 거야.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반대를 했어요. 탄핵 반대를. 프로세스가 깨지면 이거 폭도 정치다. 그리고 폭도 정치가 되면 착살 나는 거다. 그 사회의 기본이 다 깨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댓글 쓰시는 분 중에 저한테 은근히 이렇게 행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것을 굉장히 높게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예,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2013년 초에 한 친구랑 그 깊은 얘기를 하면서 이 정권 이거 끝까지 못 간다. 이게 지금 인지전쟁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박근혜란 인물은 그 자체로서 전면전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그 존재 자체가. 왜냐하면 뒤에 박정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아우라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뭘 하는 거 보면 이런 전면전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럼 당한다. 제가 2013년 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 대통령의 모든 것이 다 올바랐고 모든 것이 다 슬기로웠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량이 부족했죠. 또 이명박도 역량이 부족했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이 9년을 버티면서 상황이 덜 악화되도록 혹은 악화가 더 진행이 안 되도록 근근히 버틴 거예요. 그 30년 세월 중에 9년을 그 사람들이. 그럼으로써 이 경제가 한편으로는 고도화되니까 뭔가 역량이 안에서 축적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 봅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가 이게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30년 세월 끝났잖아. 피터 드라커는 말이죠. 유럽은 1873년 비엔나 주식시장 공황을 기점으로 정치 문화에 있어서 심대한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피터 드라커가 저걸, 리얼리티 이런 책이 있는데, 예, 거기서 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러면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그때 주목하는 단어가 이 변화는 날씨의 변화, weather의 변화가 아니라 climate change다라 그래요. 그때는 피터 드라커 그 책 쓸 때는 climate change란 말도 없었을 때예요. 지구 온난화 이런 말도 없었을 때예요. 그 책 굉장히 일찍 쓰인 책이거든. 저 백모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은 타락 글로벌리즘 2.0이 지배한 시대였다. 그런데 2022년을 기점으로 삼축 글로벌리즘 3.0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미국, 유럽, 서방 선진국, 이때는 이제 한국, 일본도 포함되죠. 서방 선진국에는. 미국, 유럽, 서방 선진국부터 정치 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이걸 이제 저들이 인지전쟁에서 그 30년 세월, 참 되게 30여 년 되죠. 1980년대 후반서부터 한 2020년경까지, 예, 문재인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 글로벌리즘 2.0 시대에 저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서방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저 중국 사랑이었죠. 근데 지금 완전히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중국과의 대결이잖아. 차이나 디커플링 아니야 지금은. 그 다음에 그때 서방과 유럽을 풍미한 정치 철학, 도덕 철학은 4대 말살 해체주의예요. 그런데 앞으로 아직은 덜 드러났는데 미국이 저거 갈 수 있는데 저 트럼피즘 따르는 사람들이 찌질이 고립주의에 빠져갖고 이걸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는 서방을 풍미할 도덕 철학, 정치 철학이 그 자유공화주의, 도덕적 보수주의가 될 거예요. 가치 공유라며, 규칙 기반이라며, 국제질서가. 무슨 가치야? 그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유공화주의가 돼요. 그 가치 판단을 고민하는 그 태도가 도덕적 보수주의예요. 가치 없어? 신경 안 써? 뭘 가치? 무가치, 무도덕. 이게 해체주의 4대 말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형세가 어떠냐.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에는 글로벌리즘 2.0 때는 중국 눈부시게 발전했죠. 지금은 뭐예요? 다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비참한 침체죠. 운동권 세대는 어떠냐. 그 시절엔 그 사람들이 제일 젊고 팔팔할 때야. 20대, 30대, 40대 초반이야. 지금은 뭐야? 50대 말, 이제 내일 모레면 60,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연금 타. 미디엄의 심리가 뭐냐? 그때는 PC 게시판이에요. 획일주의, 수능주의예요. 이게 2010년경까지예요. 그 피크가. 그러니까 천안함 괴담엔 그냥 국민의 한 7, 80% 이상, 90%까지 속아 넘어가죠. 지금은 어떠냐? 스마트폰, 소셜미디어고 네트워크로 엮인 개인주의예요. 개인 관점, 개인 소통, 개인 미디어, 개미소관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힘을 잡을 수 있었던, 저들이 인지전쟁에서 우리를 거의 쪼그라뜨려서 파멸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조여올 수 있었던 그 5개 이유가, 5개 원인이 지금은 180도 바뀐 거예요. 완전히 기후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예. 미션 임파서블인데, 예. 진짜 미션 임파서블은 지난 30년 동안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 글로벌리즘 2.0 시대에 경제 고도화를 이뤄내면서 버텨낸 것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진짜로. 지금의 사명, 지금의 미션, 인지전쟁에서 이겨라. 이 미션은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쉽고 명확해요. 저 5가지가 다 바뀌었잖아, 반대로. 예. 이 인지전쟁에서 이긴다. 이 인지전쟁의 적은 누구냐? 중국이에요. 그 새끼는 누구냐?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중심으로 동조하는 자들이 한국인이란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말로 우리 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를 우리 정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니까. 인지전쟁이. 그 전쟁 뭐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죠. 그런데 이 땅은 미션 임파서블이 연속된 곳입니다.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이 땅에서 현대문명 막 밀려 들어올 때 잘 넘어져야 일어나. 그 잘못 넘어지면 척추 나가고 저 다리 부러지면 못 일어난다. 나라 망하더라도 딱 자세 잡고 각 잡고 제대로 망해야 돼. 넘어질 때. 낙법. 그리고 넘어지면서 세상이 어떤 거지? 삶이 어떤 거지? 현대문명의 본질이 뭐지? 이거 잘 살펴야 돼. 안 그러면 너 못 일어난다. 그거였었어요. 미션이. 그 제대로 넘어졌다고. 현대문명이 닥쳤을 때 이걸 냉정하고 유장하고 영적으로 접근을 했다고요. 피바다 발작을 안 일으켰다고요. 카톨릭이 그렇죠. 동학이 그렇죠. 저는 동학에서 전봉준이 손화 중에 김계남이 이건 완전히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메인스트림은 안 그랬다고요. 유장했다고요. 그 다음에 김일부 정역사상이 그렇죠. 이건 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문명의 요체를 파악하고, 예, 이를 오롯이 환영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픈 정신이 없으면 독립할 필요가 없다.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프면 자유공화국으로 독립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독립정신이란 책과 3.1운동 선언문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그 반응을 보인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23년쯤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한 공산주의 비판이 나와요.
소련은 글러먹었다. 사유재산을 없애면 게을러진다.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상공인을 없애면 혁신이 죽어버린다. 지식인을 없애면 무식해진다. 소련은 국제주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만 하는 하나의 나라일 뿐이다. 이게 1923년 우남 이승만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저렇게 요약한 게 그 사람들이 저 이름 인용 안 하고 저렇게 5포인트로 정리해서 많이 돌아다녀서 뿌듯하더라고. 네, 카드뉴스로. 그 다음에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면 미국뿐이다. 식민지 없는 세상, 자유무역, 자유항행 세상을 진심으로 원하는 열강은 미국뿐이다. 이런 관점이 언제 들어왔냐? 아직 미국이 세계적 슈퍼파워로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게 슈퍼파워 등장이 1차 세계대전 때 등장하거든요. 1910년이면 세계 그 전이라고. 그런데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저걸로 썼단 말이에요. 우남 이승만이. 자유환경, 자유무역에 미국이 끼친 영향. 그런 뜻이에요.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그 다음에 일제 군국 전체주의는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패망하게 된다. 그때 우리에게 독립의 찬스가 온다. 저 책이 우남 이승만이 1941년에 쓴 Japan Inside Out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넘어진 거야. 넘어질 때 낙법 딱 각 잡고 넘어지면서 눈 똑바로 뜨고 이 현대문명의 본질이 뭐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두 번째 미션 임파서블은 뭐냐? 죽은 악마 하나, 산 악마 둘, 새끼 악마 하나, 그게 다 옆에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너 말이야 한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한번 만들어 봐. 이게 두 번째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1945년에서 1960년경까지 우리가 치러낸 거예요. 죽은 악마는 일제죠. 근데 이게 보통 죽은 악마가 아니라 이게 악마 오리지널이야. 무신숭배, 닥치고 부국강병, 닥치고 물질주의, 화혼양제, 르네상스의 진실존중, 프로테스탄티즘의 개인 실존 자유, 이거 다 개나 줘. 그런 거 소용없어. 이게 메이지의 멘탈이거든요. 일제의 멘탈이 그거거든. 이걸 가지고 승승장구 꽃을 피우니까 중국이 열받아서 급진화되고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공산국가 되고 유럽이 열받아서 나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조 악마였다고 얘가. 일제의 그 멘탈이. 화혼양제가 그 무신숭배가. 산악마는 소련과 중공, 스탈린과 모택동이죠. 새끼 악마는 북한, 김일성, 꼭두각시 체제죠. 그렇게 딱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해봐 이거예요. 이거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거. 이 한반도 일대는 1945년까지 전 세계의 전체주의가 유형이 4개가 있거든요. 일제군국주의, 소련 공산주의, 모택동 농민공산주의, 나치. 이 4개 중에 3개가 이 근처에 다 있는 애들이야. 이게 지금. 그런 땅이었다고 여기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죽어서 나자빠졌고 일본 열도에. 둘은 기세가 등등한 상태예요. 거기서 자유민주공화국 만들어봐. 이런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이죠. 이거 해냈잖아. 두 번째. 세 번째 미션 임파서블은 뭐냐? 산은 헐벗고 농지는 좁고 자원은 없는 곳에서 후진국. 후진국이라는 용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게 영어로 backward countries예요. 뒤로 가는 나라란 뜻이에요. 후진국을 위한 경제개발 모델 만들어서 증명해봐 이 소리예요. 당시의 경제개발 모델은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를 보통 상정했어요. 거대 국가 혹은 자원이 많은 나라를 상정했어요. 그래서 자급자족 비슷한 그런 단계적인 그걸 통해서 경제개발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로스토우 모델이라고 합니다. 로스토우. ROSTOW. 그 로스토우 모델은 뭐냐? 농업이 먼저 발달해야 됩니다. 네, 농업이 풍족하게 발달하면 거기서 경공업이 생깁니다. 네, 경공업이 발달하면 거기서 중공업이 생기겠죠. 이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쪽이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1.0이 만들어낸 세계 시장을 겨냥을 딱 하고 수출 공업화 및 그에 발맞춘 중화학 공업화를 디자인한 거잖아. 그 모델을. 그래서 그걸 성공시킨 거 아니야. 개발도상국이란 단어는
사실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었으면 저 단어 안 생겨요. 디벨로핑 컨트리라는 단어 안 생기고 지금도 후진국, 뒤로 가는 나라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 다른 신생국의 모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 개혁개방 때 한국을 모델로 해서 했고요. 물론 비틀어서 했죠. 공산당 체제 유지하면서. 베트남 개혁개방 때 한국을 모델로 해서 했고, 물론 비틀어서 했죠. 동구가 한국을 모델로 했어요. 그래서 공산권 해체에 결정적 기여를 한 거예요, 이게. 미션 임파서블, 세 번째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네 번째 미션 임파서블이 민주화인데요. 청년층 다수가 급진 민족주의 망상에 찌들었을 때요, 이게. 80년대 후반이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급진 민족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 다음에 제도권 및 언론의 식견과 비전은 수준이 낮죠. 지금 조중동 노는 꼴 보세요. 저거에 간판만 멋있지 정말 골빈 사악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수시로 드는데. 세 번째 뭐예요? 급속한 산업화로 생겨난 세계 최대 규모의 공단들의 노동자들이 밀접했어요. 나중에 이제 민주화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주영 회장이 울산에서 그 공소시민운동장인가 뭐 현대중공 그 아래서 노조 대표들이 당신 앉아봐. 앉아. 그 노인네가. 일어나. 일어나. 뛰어봐. 뛰어. 앉으라니까 앉아. 일어나. 일어나. 그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저는 이제 저기 공산 좌파 뿌리가 있잖아요. 그때 모여서들 한 얘기가 있어. 박정희 정부 때. 이렇게 집중화된 노동자들이 모이면 이거는 공산혁명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레닌이 쓴 글이 있어요. 레닌의 명저로 꼽혀요. 그게 Capitalism in Russia.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라는 레닌의 상당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결국 논지가 뭐냐면 러시아가 농업국가라고 하지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다. 그게 Capitalism in Russia라는 러시아의 자본주의라는 그 책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읽었던 이 빨간물들은 백모 같은 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공단 보면 저거 다 공산 혁명의 그 혁명군이 앞으로 생길 때예요. 실제로 나중에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저기 거의 머리에 깍지 끼고 정주영 할아버지가 앉았다 일어났다 뛰었다 앉았다 일어났다 뛰었다 했다니까요. 노조 애들이 시켜갖고. 자, 이런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화라는 건 뭐냐? 군부, 관료, 시민, 근로자, 기업 등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임을 하는 그 게임을 양태를 서로 익혀가는 거거든요.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뭐 프랑스, 거기 민주주의 선진국 아닙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1945년 이전에 프랑스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라를 들어서 나치에 바친 겁니다. 나치에 대항해서 싸운 프랑스인보다 나치를 섬기며 싸운 프랑스인이 절대 다수가 더 많아요. 우크라이나는 안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연합군 측에서 싸워서 죽은 사람이 군인 300만, 민간인 370만입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발뒤꿈치에 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 기준에서 보면. 이까닭에 프랑스 공식 역사에서 2차 세계대전 무렵이 백지로 돼 있어요. 너무 쪽팔리니까 정리를 안 해놨어. 1945년 이전 독일은 민주화 확립하지 못한 채 나치로 전락해버렸잖아요. 뭐 대한민국 G7에 넣어준다? 물론 좋죠, 기분. 그래서 G8 때 기분 좋죠. 근데 그 G7 국가 중에 1945년 이전에 민주주의 한 데 어디 있어? 영국, 미국, 캐나다뿐이에요. 프랑스는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나치를 섬겼고 나머지는 전범 국가들이야.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래서 민주주의를 저렇게 한다는 게, 이 정도 한다는 게 저게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거기에는 그렇게 빨간 티 띄고 설쳤더라 그래도 야, 그래도 우리가 공산주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노동자도 있는 거고, 그 몫이. 또 거기에는 그 못돼 먹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꼬장 부릴 때 노인네가, 돈 많은 노인네가, 바람도 잘 피는 노인네가 거의 머리에 깍지 끼고 앉아 일어나 뛰어 하는 그 노인네의 그런 그 관대한, 혹은 내가 이 수모를 겪어도 결국 기업으로 끌고 가면 돼.
라는 그 집중성, 그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또 저같이 왕년에 정말 그 이론적인 새빨간 반북 공산주의였다가 1987년 수배당한 중에 야, 자유민주주의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이거 가지고 군부 견제했으니까 이제 우리 내려놓자.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인생 이상하게 살고 있는 백모 같은 자도 또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예, 그래서 이 땅은 미션 임파서블 무려 이렇게 4번이나 해냈고요. 또 그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견뎌낸 거. 그 견뎌낸 몸살이 지금 문화로 나오는 거예요. 한류가 그 견뎌낸 거. 그 30년 동안 그 극악한 저 창날, 그 창날 뒤에 붙어 있는 창봉, 그게 그냥 우리를 그 5가지 조건 때문에 계속 압박하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뭔가가 그 살집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맷집이. 그 맷집이 지금 한류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류를 만드는 노래 가사 적는 사람, 뭐 영화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좀 좌빨스럽고 문바스러운 사람이 태반이죠. 그러나 자기가 정치 성향이 좌빨 문바더라도 그 만들어낸 작품의 코드는 어디에서 오겠냐고. 한국인의 위대한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정말 짜증나죠. 아니 뭐 1장기에 90도 절을 했다는 둥 뭐 그 저기 바이든이랑 만나고 뒤돌아서 나오면서 뭐 바이든 미국 국회 뭐 개시 뭐 어쩌고 이런 식의 욕을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그 프레임 씌워갖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작살내고 정부 작살내고 그냥 사람들 충격 주려고 그러고 보면 인지전쟁이지. 인지전쟁 제대로 벌려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맞서서. 인지전쟁 쟤들이 걸어왔고 우리 맞서서 이기면 돼. 근데 이기는 게 당장이 아니라 그 뒷뿌리가 30년까지가 있는데 그 30년 동안 지들이 힘잡았던 5개 원인이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not impossible. 네, 임파서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